저축은행에 대한 위기감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아니다 합니다. 아니다 하지만 지표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3개월 새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 증가율입니다. 3개월 새 30.93%예요.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부동산에서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2분기에 연체액이 6,534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8,555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연체액이 6,534억에는 30.93%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0.93%가 늘어서 8,555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연체율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속도로 늘죠. 2021년 3분기에 2.0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분기에는 1.55%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분기에 2.40%까지 늘어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불안한 것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연체율은 저축은행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연체율로 잡히는 것은요, 1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다 잡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저축은행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규모 상위 10위 안에 해당되는 그런 저축은행들도 부동산 관련 연체액이 늘어납니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1,089억 원이 늘어났고요. 상상인 저축은행도 72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3개월 새에 늘어나는 것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 원이. 또 다른 대형사인 OSB 저축은행도요, 3개월 사이 연체율이 3%에서 6%대로 뛰었고요. 연체 금액도 230억가량 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관련 PF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PF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니까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니까 갚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분양이라도 되면 갚을 능력이 괜찮을 텐데 분양까지 안 되니까 갚을 능력이 떨어져서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오는 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은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요, 저축은행 위험은 적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옥죄했다 이거예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 20%만 투자하고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총액 대비 30%만 투자하게끔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어떤 부도감, 위기감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또 그렇게 보지 않기도 하거든요. 워낙 지금 연체율 속도가 빨리 늘어나잖아요. 3개월 새에 연체 금액만 31% 가까이 되잖아요. 30.93%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데다가 연체율도 1.85%에서 2.40%까지 쭉쭉 늘어나니까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축은행에 가면 대출금, 예금금리 많이 줍니다. 분명히 시중은행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지급 준비율입니다. BIS라는 거 말입니다. BIS는 저축한 것을 지급을 준비한 비율이니까 그죠. 저축한 내용 거기에 대한 지급 준비율이 적어도 8%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8% 이하다 그러면 거기는 저축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예,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상이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데 이게 8%가 넘어서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예금자 보호함도 금액인 5천만 원. 이게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5%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4,700만 원까지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4,700만 원 이상 넣으면 만약에 5천만 원까지 맥스로 딱 넣었을 때 나중에 말입니다. 그 저축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게 회수 받아야 될 것은 5천만 원 밖에 회수 못 받습니다. 이자는 못 받아요. 이자는.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이자가 5%라고 5%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보가 어떻게 선정하느냐. 보통 보면 2.54% 이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4,700만 원 정도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집값이 계속 추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위기는 저는 커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급 준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아니에요. 4,700이라고 봐야 됩니다. 4,700. 5% 금리로 봤을 때 말입니다.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 대출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도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2017년에 51조 223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이에요. 2022년이 아니에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5조 5783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적어도 45조가량 늘어났잖아요. 44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갚을 능력이 떨어질 거고요.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축은행의 위기도 저는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의 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만 믿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은요. 정환진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환진의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했잖아요.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고 스스로 저축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하라고 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아니다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점검해보고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뭐 제가 도와줄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야기도요. 지금 오늘 이 생방송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때 혹은 적금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는 유의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